1457년 늦가을, 한양 궁궐 안에서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64살, 머리가 허옇게 센 남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단종을 죽이시오. 왕위를 내준 조카를, 영월로 쫓겨난 17살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종의 큰할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세조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쫓아내는 것까지는 했지만 죽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밀어줬으니 이제 끝을 내라. 왕실의 가장 어른이 왕실의 가장 어린 피를 죽이라고 재촉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양녕대군 이재입니다. 태종의 맏아들이자 세종의 친형이었습니다. 10살에 세자가 되었고 25에 쫓겨났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동생에게 내준 뒤 44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살아남았습니다. 폐세자가 된 뒤에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도, 동생 세종도, 조카 문종도, 조카의 아들 단종도 모두 이 남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명의 왕을 지켜보며 69까지 버텼습니다. 그 44해 동안 이 남자가 한 일은 단 하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려면 이 남자가 세자였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404년 10살짜리 아이가 왕세자 책봉을 받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둘 다 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1394년 정안군 이방원의 맏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제 훗날 양녕대군이라 불릴 아이였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이미 딸 셋이 있었지만 아들은 처음이었고 적장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3년째 되던 해,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 이방원은 피를 흘렸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1400년에는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양녕은 4살 때와 6살 때 아버지가 삼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1404년 10살이 된 양녕이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태종의 적장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책봉식이 끝나고 동궁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10살짜리 아이가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1407년 14살이 된 양녕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영락제를 만난 것입니다. 영락제는 이 어린 왕세자에게 시를 지어 선물했습니다. 나이는 불과 14이나 인재가 될 만하다. 글 읽고 돌을 닦아 스스로 버리지 말라. 황제의 기대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해 양녕은 광산 김씨 기말로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세자빈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왕의 짝이 결정된 것입니다. 14살에 결혼을 하고 14살에 명나라 황제를 만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다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2살 아래 효령대군, 3살 아래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셋 다 같은 어머니 원경왕후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충녕이 문제였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 태종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충녕을 유독 아꼈습니다. 경연에서 충녕이 대답을 잘하면 세자가 딸을 바가 아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들 셋을 놓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맏아들 앞에서 셋째를 축혀 세운 셈이었습니다. 양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실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1414년 양녕이 21살이 되던 해입니다. 매형 200강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양녕이 누나 정순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어쩌면 질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양녕은 21살에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양녕과 충녕 사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1416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양령이 할머니 신의왕후의 제삿날에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충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자가 소인배들과 노름을 하는 것도 안 될 일인데 하물며 할머니 제삿날입니까? 동생이 형을 훈계한 것입니다. 양령이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불교 귀의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내가 될 테니 너는 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세자가 충령을 꺼려한 까닭이었다. 형이 동생을 꺼려했다고 사관이 직접 적은 것입니다. 충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물주가 이빨을 주면 뿔을 주지 않고 날개를 주면 다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형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세자 자리도 갖고 기생도 갖고 술도 갖고 싶으냐? 다 가질 수는 없다. 20살짜리 동생이 23 형에게 던진 말입니다. 태종은 두 아들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양령이 부모의 침전 앞을 지나다가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충령이 마지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왕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양령은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양령은 그날 알았습니다. 10살의 세자가 되어 14해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셋째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양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동생을 죽이거나 왕이 되지 않고 살아남는 길뿐이었습니다. 25의 양령은 어느 쪽을 골랐는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양령의 여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410년에는 기생봉지련, 1413년에는 기생소행이 있었습니다. 궁중에 기생을 불러들이는 일이 반복되었고 태종은 번번이 그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들의 여자를 아버지가 쫓아내는 일이 10년 넘게 계속된 것입니다. 1414년에는 상왕 정종의 예대첩 초궁장과 사통했습니다. 백부의 여자였습니다. 1415년까지 이어진 이 일이 태종에게 발각되자 초궁장은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양령의 주변 사람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친시 이귀수와 진포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세자의 여자 문제 때문에 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1416년 1월 10일 태종이 참석한 연회에서 양령이 술에 취해 입을 열었습니다. 종사를 위해 민무율 민무의 형제를 죽이시오. 외삼촌들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미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직접 삼촌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자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태종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인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먼저 칼을 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외삼촌의 피가 손에 묻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23의 양령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1417년 2월 15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악공 이호방이 양령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 중추 곽선의 첩 어리가 자색과 재주가 빼어납니다. 양령은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어리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양령은 그 여자를 납치해서 동궁에 들였습니다. 태종이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왕은 관련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악공 이호방,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삼형제가 모두 차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양령의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사람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어리는 궁 밖으로 쫓겨났고 양령은 칩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어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어리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어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자의 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태종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리는 다시 쫓겨났습니다. 양령은 아련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18년 5월 11일 충령이 양령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리 사건을 임금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누굽니까? 양령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냐? 충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5월 30일
양령이 아버지 태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 글씨로 2장 분량이었습니다. 전하의 시녀는 모두 받아들이면서 왜 신의 첩들은 내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해 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왕에게 반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천하의 지존에게, 만백성의 어버이에게 아들이 전하께서 먼저 살피시오라고 쏘아붙인 셈이었습니다. 폐세자를 각오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태종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리를 걷어찬 것인지 끝까지 맞서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의정부와 육조 대신 공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손한 세자를 폐하소서. 조정 전체가 양령을 내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태종은 하루를 더 버텼습니다. 10살부터 키워온 세자, 14해 동안 그 자리에 앉혀둔 아들이었습니다. 6월 3일 태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1000명이 세자를 떠났다. 폐세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자의 아들 중에서 왕세손을 삼겠다. 양령의 5살, 3살짜리 아들 중 하나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찌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점을 쳐서 결정하시지요. 태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태종은 충녕대군을 다음 세자로 지명했습니다. 양령은 경기도, 광주의 사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그래도 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여자 종 13명, 남자 종 16명을 딸려 보냈습니다. 아끼던 여인도 데려가게 했습니다. 다만 매와 활은 두고 가게 했습니다. 반란의 도구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궁을 떠나는 날, 양령은 광나루 포구에 섰습니다. 한양이 보였습니다. 10살부터 25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양령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을 2번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배에 올라 강을 건넜고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이천에서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은 논어와 대학만 허락되었고 다른 책은 금지된 것입니다. 세자 시절에 스승 개성군 이래가 감시를 맡았습니다. 양령은 갇혀 있었습니다. 25의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2달 뒤인 8월,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형을 몰아내고 동생이 왕이 된 것입니다. 양령은 이천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노했는지 안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양령은 유배지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갔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태종에게 병든 매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신하들은 양령대군을 엄히 다스리소서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번번이 물리쳤습니다. 나중에는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형제간의 사사로운 일이다. 왕이 된 동생이 쫓겨난 형을 끝까지 감싸준 것입니다. 양령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의 우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양령이 계산한 대로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고를 쳤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역모를 꾸미지도 세력을 모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월산대군처럼 수도승처럼 조심하거나 제한대군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사고를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적당히 미친 척, 적당히 문제를 일으키되 죽을 만큼은 아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1419년 1월 어리가 죽었습니다. 양령이 유배지에서 탈출한 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전해집니다. 양령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양령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양령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세종의 시대가 32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령은 그 32해를 살아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천에, 그 뒤에는 광주와 수원을 오갔습니다. 유배지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갇혀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불러서 만난 것입니다. 술을 함께 마시기도 했습니다. 친아들은 양령대군을 만나지 마소서라고 간했습니다.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였으니까요. 왕과 폐세자이기 전에 어릴 때 같은 스승 밑에서 글을 배운 형제였으니까요. 1426년 양령에게 한양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폐세자가 된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뜻을 거스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양령은 다시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광나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뒤로 양령은 팔도를 유랑했습니다. 금강산에도 갔습니다. 여기저기 떠돈 것입니다. 사대부들과 어울렸고 기녀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숭례문 현판 글씨가 양령의 친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회루 현판도 그가 썼다고 합니다. 1430년대 양령은 과천의 터를 잡았습니다.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세종이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양령은 그곳에서 시문을 짓고 서화를 그렸습니다. 왕이 될 뻔한 사람이 풍류객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령이 회암사에 갔습니다. 동생 효령대군이 불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효령은 왕위 경쟁에서 밀려난 뒤 불교에 귀의한 상태였습니다. 양령은 절에 들어가서 사냥한 짐승을 굽고 술을 마셨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효령이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양령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우는 참으로 부처를 믿는 것이냐? 효령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왜 물으십니까? 양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 될 것이니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세종실록 28년 1446년 4월 23일에 기록된 말입니다. 자조였는지 호방함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될 뻔한 형, 부처가 되려는 아우, 그 사이에 낀 자신을 비웃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운명을 짊어진 사람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세종은 형에게 물질적인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1440년대에 들어 양령의 전답과 노비가 늘어났습니다. 왕이 형을 돌본 것입니다. 폐세자에게 국가 재산을 나눠준 셈이었습니다. 친아들은 불만이었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형제의 정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죽었습니다. 54이었습니다. 양령은 57이었습니다. 동생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32해 전에 세자 자리를 빼앗긴 형이 왕이 된 동생의 장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령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실록은 침묵합니다.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양령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이었습니다. 양령은 59, 조카마저 먼저 떠나보낸 것입니다.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양령의 조카 손자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방금 죽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양령은 60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뒤에는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자 양령에게는 조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양대군이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보았을 것입니다. 1398년에 아버지 태종을 닮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양령은 알았을 것입니다. 곧 피가 흐를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왕자의 난을 2번이나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조카가 삼촌을 죽였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죽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걸 60살의 양령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였습니다. 어린 조카 손자 단종의 편에 설 것인가, 야망을 드러낸 조카 수양대군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44해 동안 살아남은 남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야 또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들이닥쳐 철퇴로 내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개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황보인도 죽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쓸려나간 것입니다. 양령은 60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평대군이 붙잡혔습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아들, 양령에게는 조카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곧 사사 명령이 내려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사사하시오. 조카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왕실의 어른이 왕실의 피를 죽이라고 재촉한 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보이려 한 것인지, 살아남기 위해 먼저 피의 손을 담근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44해 전 외삼촌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안평대군이 사사되었습니다. 38이었습니다. 양령은 60살, 조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해 효령대군도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세종의 두 형이 모두 수양대군을 밀어준 셈입니다. 왕실의 어른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수양대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물러난 것입니다. 양령은 62살이었습니다. 5번째 왕을 맞이한 셈입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그리고 세조였습니다. 5명의 왕을 지켜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응부였습니다. 6명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이들을 처형하고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단종의 외가도 몰살당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쫓겨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양령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단종을 죽이시오. 조카 손자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종의 손자를, 문종의 아들을, 왕위를 내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큰할아버지가 말한 셈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았는지 목이 졸렸는지 기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양령은 64, 조카 손자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이 남자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피에 손을 담그고 또 살아남은 것입니다. 양령이 단종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됩니다. 세종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동생에 대한 원한이 동생의 손자에게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양령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44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된 이상 세조의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친동생 안평대군도 죽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양령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단종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복위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왕실의 어른인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터였습니다. 차라리 먼저 손을 들어 죽이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44해 동안 살아남은 남자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양령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아 주변의 야망에 둘러싸인 아이였습니다. 양령 자신도 10살에 세자가 되어 아버지와 동생의 눈치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령은 알았습니다. 양령의 아들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령이 며느리를 범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 충격으로 목을 메어 자결했습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일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양령은 자식도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1462년 양령은 69이 되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폐쇄자가 된 지 44해가 지났습니다. 5명의 왕을 보낸 남자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예장을 받지 말라. 묘비도 세우지 말라. 상석도 놓지 말라. 산소 치장을 극히 검소하게 하라. 왕이 될 뻔한 사람의 유언이었습니다. 화려함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화려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462년 9월 7일 양령대군이 죽었습니다. 69이었습니다. 시호는 강정이었습니다. 굳세고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묘는 경기도 금천, 지금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유언대로 검소하게 치러진 장례였습니다. 묘비도 상석도 없었습니다. 1675년 숙종이 양령대군의 사당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사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789년 정조가 그 사당을 찾았습니다. 정조는 직접 글을 지어 현판에 걸도록 한 것입니다. 사당의 이름은 지덕사, 지극한 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이 죽은 뒤 사람들은 이 남자를 다양하게 기억했습니다. 실록은 냉정합니다. 광망한 성질, 주색에 빠진 세자, 폐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 기록입니다. 양령의 시문과 작품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음란함과 문란함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양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태종의 마음이 충령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왕좌를 동생에게 양보하기 위해 스스로 망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조가 쓴 지덕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성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했다. 양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나서야 양령은 복권된 것입니다. 망나니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 희생한 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록을 보면 양령과 충령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힐난하고 서로 경계한 것입니다.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둘 다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동생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선택지가 바뀐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동생을 죽이거나 왕이 되지 않고 살아남는 길뿐이었습니다. 양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폐쇄자당할 만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것이고 동생이 왕이 되고 자신은 죽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살아남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는 평생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양령대군이 살아서 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25에 쫓겨났습니다. 외삼촌을 죽이라 했습니다. 조카를 죽이라 했습니다. 조카 손자를 죽이라 한 것입니다. 5명의 왕을 보낸 뒤 6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4해 동안 살아남은 것, 그것이 이 남자가 한 전부였습니다. 지금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가면 양령대군의 묘가 있습니다. 유언대로 검소합니다. 묘비도 상석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왕이 될 뻔한 사람이 왕이 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서 44해를 버틴 남자가 죽어서 500년을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령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양령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